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딸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제 일기장에도 절반밖에 못 썼어요. 왜냐면 다 쓰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64입니다. 결혼한 지 36년 됐고요. 아이 둘 낳아 시집 장가 다 보냈고,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노년의 시작이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노래교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안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제가 6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전까지 저는 몰랐거든요.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무서웠던 거겠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불륜 고백이 아닙니다. 선을 넘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위험했고, 분명히 설렜고,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제가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건 순전히 무료함 때문이었어요. 큰애가 결혼하고 작은애도 직장 잡아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밥 짓고 청소하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 하루가 가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집에서 저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감사직인데 딱히 바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나가면 저녁 6시는 돼야 들어와요. 들어와서도 말이 없어요. 밥 먹고 뉴스 보고 씻고 자는 거예요. 주말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고요. 저한테 어디 가냐고 몇 시에 오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안 물어보고요. 그게 어느새 우리 집의 규칙이 돼버렸더라고요. 딸아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뭔가 배워봐. 요즘 노인복지관도 좋고 문화센터도 좋잖아. 그 말이 처음엔 조금 서운했어요. 엄마더러 알아서 시간을 채우라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긴 했어요. 제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집 근처 주민센터 게시판을 보다가 눈에 띈 게 노래교실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수강료는 한 달에 2만 원. 강사는 트로트 전문 보컬리스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원래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젊을 때 노래방 가면 항상 마이크를 놓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노래방 갈 일도 없어지고 갈 사람도 없어지더라고요. 등록하고 첫날 갔을 때 교실 안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잔뜩 계셨어요. 거의 다 70 가까이 됐거나 넘은 분들이었고요. 저처럼 60 초중반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어색했죠. 아직 나는 저 나이가 아닌데 하는 그런 이상한 자존심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실 맨 뒷줄 창가 쪽에 앉아있던 남자분이요. 남자 수강생이 있다는 것도 처음엔 좀 놀라웠는데 그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딱 보면 알 것도 같았어요. 머리에 흰 게 반쯤 섞여 있었고 체형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어요. 50대 후반이거나 60 초반쯤 됐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62이셨어요. 저보다 2살 아래였죠. 그분이 특별히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 계셨는데 주변 할머니들이 왁자지껄한 것과 달리 혼자 조용히 악보를 들여다보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이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느낌이랄까요.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수업이 시작됐고, 그날은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분 차례가 됐을 때 이름을 들었어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노래 배워두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짧은 소개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좋아했었는데 라는 말에서 과거형이 쓰였다는 게 귀에 걸렸어요. 돌아가셨구나, 아니면 헤어지셨나.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그때 잠깐 생각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날은 그게 다였어요. 집에 오면서 특별히 그분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남편한테 오늘 노래교실 처음 갔다 왔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래 한마디 하고 신문을 집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허밍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날은 충분히 좋은 날이었어요. 노래교실을 다닌 지 3주쯤 됐을 때였어요. 그 사이에 저는 수업에 나름 적응이 됐고, 옆자리에 앉던 이순옥 씨라는 분과도 친해져서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도 뽑아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노래교실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나이 든 분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게 좀 처량해 보일 것 같아도 막상 안에 들어가면 에너지가 있어요. 박수 치고 잘 됐다고 웃어주고 선생님 눈치 보면서 음정 맞추려고 안간힘 쓰는 그 시간이 진짜 살아있는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박성훈 씨는 그때까지도 그냥 수강생 중 한 명이었어요. 제 자리가 앞줄이고 그분이 뒷줄이라 사실 눈이 마주칠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짧은 듀엣 연습을 해볼 거예요. 공연 준비 첫 단계니까 서로 호흡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할머니들은 서로 손잡아 당기면서 짝을 정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순옥 씨랑 짝을 하려고 돌아봤더니 이순옥 씨가 이미 옆에 있던 다른 분이랑 손을 잡은 상태였어요. 저만 혼자 남겨진 거죠. 선생님이 교실을 쭉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박성훈 씨도 혼자네요. 두 분이 짝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뒤로 이동해서 박성훈 씨 옆에 앉게 됐는데, 그분이 의자를 한 칸 당겨서 자리를 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뭔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날 연습한 곡은 남진의 님과 함께였어요. 남자 파트, 여자 파트로 나뉘는 곡이라 딱 듀엣 연습용이었죠. 저는 악보를 받아서 가사를 훑어봤는데 솔직히 너무 낯간지러웠어요. 이 나이에 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를 옆에 있는 남자와 주거니 받거니 부른다는 게요. 박성훈 씨가 먼저 남자 파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크진 않은데 음정이 안정적이고 감정이 실려있는 노래였어요. 저는 제 파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받아 불렀는데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섞이는 느낌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분, 좀 더 가까이 앉아서 해보세요. 호흡 맞추려면 상대방 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그 말에 우리 둘 다 조금 어색하게 의자를 당겼는데 박성훈 씨의 팔꿈치가 제 어깨에 살짝 스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옷감에 닿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등에서 뭔가가 쭈뼛 올라왔어요. 오래전에 느껴봤던 그 느낌,
누군가의 체온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 이상하게 그게 잊혀졌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악보를 봤어요. 박성훈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그냥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어깨에 닿는 감촉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야, 임순옥.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스스로한테 그랬어요. 임순옥,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박성훈 씨가 먼저 말을 거셨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말이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고음 부분 올려서 연습하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잘 되셨어요? 저한테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셨는데 수업 첫날 선생님이 저를 소개할 때 김순자 씨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따오신 거겠죠. 저도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맞는 호칭이었어요. 교실 선생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분이라서요. 그 짧은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순옥 씨랑 같이 마시고 박성훈 씨도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끼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순옥 씨는 두 분이 얘기 잘하네요 하면서 슬쩍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순옥 씨가 저한테 귓속말로 그랬어요. 순자 언니, 박 선생님이 언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더라. 저는 무슨 소리야. 그냥 수강생끼리지 하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 말이 종일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박성훈 씨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내분이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대요. 퇴직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이셨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사신다고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 소리가 없어서 너무 조용하다고. 그래서 뭐라도 배워보려고 나오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짠해졌어요. 저도 집이 조용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이 있는 조용함이고 그분은 혼자인 조용함이잖아요. 어떤 게 더 외로운 건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 선생님은 노래를 꽤 잘하시는데 혼자 배우셨어요. 그분이 잠깐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아내가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같이 노래교실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바빠서 못 갔어요. 이제라도 배워서 노래 한 곡은 잘할 수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그냥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돌아가신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배우는 남자. 그게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짠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일은 수업을 다닌 지 2달이 좀 됐을 때 일어났어요. 강사 선생님이 봄 미니 발표회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서 듀엣 무대를 원하는 분은 신청하라고 하셨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뜨거웠는데 이순옥 씨가 저 귓가에 대고 소곤거렸어요. 순자 언니, 박 선생님이랑 듀엣 안 해볼 거야. 저는 무슨 소리야, 창피하게 했는데 그날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나오는데 박성훈 씨가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김 여사님, 혹시 저랑 듀엣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멈췄어요. 그분이 덧붙이셨어요. 연습같이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두 분이 따로 맞춰봐야 할 것 같거든요. 실은 저 혼자서 무대 서는 게 좀 불안해서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하고 소박해서 저는 그냥 네 했어요. 번호를 교환했어요.
그 자체가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연습 일정 조율하려면 연락처는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했는데 그분 프로필 사진이 어딘가 산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어요. 혼자 찍으신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그날 저녁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왔어요. 박성훈 오늘 번호 교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쓸데없이 오래 서 있었어요. 뭘 답장해야 하나. 그냥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해야 하나. 근데 이상하게 그 짧은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좋은 무대 만들어 봅시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뭔가가 생겼다는 느낌이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김순자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음정 좀 맞춰봐야겠네요. 그분이 바로 답장 오셨어요. 박성훈 목요일 수업 끝나고 30분 정도 연습 가능하실까요? 강의실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김순자 네, 괜찮아요. 그게 다였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는데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잘 왔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느낌. 내일 볼 사람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기다리는 느낌. 그게 그렇게 따뜻한 건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레냐, 임순옥. 또 그랬어요. 근데 설레는 게 맞았어요.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이 다 빠져나간 강의실에 저희 둘만 남았어요. 선생님이 악보랑 반주 파일 틀어주는 법 알려주시고 나가셨고 강의실에 노을 빛이 들어오는 오후 시간이었어요. 형광등 대신 창으로 들어오는 빛만으로 강의실이 물들었는데 묘하게 낭만적인 공간이 됐어요. 저는 괜히 그게 신경 쓰였어요. 처음에는 각자 악보 보면서 파트 연습을 했어요. 님과 함께 말고도 하나 더 준비하기로 했는데 박성훈 씨가 선택한 곡이 당신만을 사랑해였어요. 패티김 노래인데 원래는 여성 솔로 곡이지만 듀엣 편곡 버전이 있대요. 선생님이 그 버전 악보를 따로 프린트해 주셨어요. 제가 가사를 처음 읽는데 당신만을 사랑해. 그 말만을 해줘요 같은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걸 옆에 있는 남자 보면서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노래를 시작하니까 그냥 노래였어요. 음악이 되면 가사의 의미가 퇴색되거든요. 박자 맞추랴, 음정 잡으랴 바쁘니까요. 2번, 3번 맞춰보다 보니 박성훈 씨가 어떤 부분에서 박자를 당기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리드를 하면 맞아떨어진다는 것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살짝 먼저 들어가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노래 안에서 호흡이 맞는 느낌, 그게 신기했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김 여사님이 리드해 주시니까 훨씬 안정되네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 그냥 박자를 같이 세다 보니까요 했는데 그분이 진지하게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닌데요. 연습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김 여사님은 감이 있으세요. 노래를 그냥 노래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을 실어서 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뜨거워졌어요. 50대 이후로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선뜻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은 밥 맛있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아이들은 명절에 엄마 요리 맛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예의상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 노래가 좋다고, 감정이 느껴진다고, 그게 진짜 좋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악보를 내려다봤는데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어폰을 꽂고 당신만을 사랑해를 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버스 안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했고 저는 64세 아줌마가 맞긴 맞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나이가 안 느껴졌어요. 듀엣 연습이 시작되면서 문자 연락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연습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박성훈 오늘 연습 몇 시가 좋으세요? 박성훈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은 병원이 있어서요. 목요일로 미뤄도 될까요? 박성훈 선생님이 공연 날짜를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로 잡았다네요. 그런데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성훈 오늘 집에 오니까 옆집에서 노래 소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연습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잠깐 멈칫했어요. 연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락하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김순자 무슨 노래요? 박성훈 들으려고 했더니 금방 끊기더라고요. 아쉬웠어요. 그냥 우리 노래 들었어요. 우리 노래. 그 말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당신만을 사랑해를 혼자 들으셨구나. 왜인지는 몰라도 그 장면이 그려졌어요. 빈 집에 혼자 앉아서 이어폰도 아니고 그냥 작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요. 저도 가끔 혼자 들었거든요. 밥할 때 아니면 남편 없는 오전에요. 김순자 저도 가끔 들어요. 연습한다고요. 박성훈 맞아요. 저도 연습이에요. 하나짜리 웃음인데 그게 뭔가 서로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둘 다 연습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요. 그걸 서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요. 이후로 문자 빈도가 점점 늘었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하루에 한 번, 나중엔 아침 저녁으로도 왔어요. 박성훈 오늘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걸었는데 목련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봄이 오나 봐요. 김순자 정말요? 저도 오늘 마트 가다가 개나리 봤어요. 봄 오면 공연도 있고 바빠지겠어요. 박성훈 바빠지는 거 좋아요. 바쁘면 생각이 줄거든요. 그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바쁘면 생각이 준다고. 뭔 생각을 줄이려는 걸까? 잠깐 생각했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이 문자를 남편 앞에서 받을 때였어요. 한 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데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봤는데 남편이 옆에서 무심코 흘깃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뭔 죄가 있다고요. 근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누구야? 저는 별로 설레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노래교실 같이 다니는 분. 연습, 일정 물어보는 거.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화장실에서. 그 순간 제가 뭔가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용이 아니라 행동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공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방과 후 연습 시간이 늘어났어요. 선생님이 공연 2주 전부터는 토요일에도 나와서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남편한테 했어요. 공연이 다음 달인데 토요일에도 연습 있다고 해서. 남편이 말했어요.
토요일에 몇 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 남편은 잠깐 있더니 그랬어요. 노래교실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하는 거야? 저는 순간 방어적으로 됐어요. 발표회 앞두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이라는 말. 남편이 뭔가를 묻고 싶은데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쓰는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36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오래 설명했어요. 오히려 설명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우리 반에 수강생이 15명인데 솔로 무대도 있고 듀엣도 있고 합창도 있어요. 그거 다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별일 없어요. 남편은 알았어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 제가 먼저 핸드폰을 엎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습관이 생겼다는 걸 남편이 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 밥 먹다가 남편이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노래교실 거기 남자 수강생도 있어.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대답했어요. 있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왜요? 남편이 반찬을 집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 그냥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그 이후로 문자 보는 걸 더 조심스럽게 했어요. 진동도 끄고 알림도 무음으로 했어요. 내가 뭘 이렇게 숨기나 싶으면서도 그게 되더라고요. 몸이 자동으로 숨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연 사흘 전이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드레스 리허설을 하자고 하셔서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녁 6시까지 남아서 연습을 했어요. 박성훈 씨와 듀엣 연습을 거의 완성판으로 돌렸고 선생님이 동선이랑 표정 연기도 같이 해보자고 하셔서 손을 한번 잡아보는 연습도 했어요. 인사할 때 손을 잡고 인사하는 거요. 그분 손이 따뜻했어요. 저보다 손이 좀 더 컸고 살짝 거칠었어요. 교사 생활 오래 하신 분 손이 이런 건지 아니면 집안일을 혼자 다 하시다 보니 그런 건지. 연습이 끝나고 건물을 나오는데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잠깐 망설이시다가 그러셨어요. 이 앞에 칼국수 집이 있는데 저도 아직이라서요. 괜찮으시면 저는 정말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 밥을 안 챙기고 나왔어서요. 그분이 그렇군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하셨어요. 실망한 기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그냥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연습 늦게 끝났어. 저녁 먼저 드세요. 남편한테서 바로 온 답장. 알았어. 집에 오니까 남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더라고요. 냄비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요. 그리고 그 미안함이 왜 드는지에 대한 더 복잡한 마음이요. 남편이 소파에서 제가 들어오는 거 보더니 말했어요. 늦었네. 리허설이 길어졌어. 밥은 이따 뭐 먹지?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집이, 그 침묵이 그날따라 유독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 낯설음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공연 날이 왔어요. 주민센터 소강당에 접이식 의자를 펼쳐놓고 수강생 가족들이랑 동네 어르신들이 관객으로 오셨어요. 무대라고 해봤자
조명 2개짜리 작은 단이었지만 저는 그날 진짜 긴장했어요. 이상하게 노래 때문만이 아닌 것 같은 긴장이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사실 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말했으면 왔겠죠. 어쩌면요. 근데 그러기가 싫었어요. 이 무대만큼은 어떤 시선도 없는 곳에서 그냥 하고 싶었어요. 박성훈 씨 아들도 외국에 있으니까 안 왔고요. 무대 뒤 대기 공간에서 박성훈 씨가 저한테 소곤거렸어요. 긴장되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근데 김 여사님이 옆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앞으로 향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반주가 나오고 우리 둘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제가 한 틀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박성훈 씨가 살짝 맞춰주셨어요. 음정을 제 쪽으로 당겨오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정말 잘 됐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을 때 우리 둘이 함께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짧게 제 손을 잡았다 놓았어요. 무대 인사 동작이었는데 그 순간이 너무 짧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다들 서로 사진 찍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리에서 박성훈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쳤어요. 저는 제가 먼저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저도요. 같이 해서 좋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이 어땠어? 물어봤어요. 저는 잘 됐어. 괜찮았어.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데 박성훈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박성훈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같이 무대에 서보니 좋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김순자 저도요. 수고하셨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엎어놨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문자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노래교실을 계속 다니긴 했어요. 그분도 계속 나오셨고요. 우리는 수업 때 인사하고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고 그러는 사이로 돌아갔어요. 연습이 끝났으니 개인 연락은 줄었어요.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억지로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저예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손 한 번 잡은 게 다고 그것도 무대 인사였어요.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일기에 쓸 수 없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일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그동안 너무 오래 투명인간으로 살았어요. 집 안에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살림을 굴려도 아무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람.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집 안에서 나는 어쩌면 내가 아직 사람인지도 잘 모르게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성훈 씨가 그걸 봐줬어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이 실려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보였어요. 아직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아직 내가 느끼고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저한테 그 사람이 특별해진 이유예요. 감정이 자라면 위험해져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지켰어요.
밥 한 끼도 같이 먹지 않았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줄였어요. 그게 쉬웠냐고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다시 봤어요. 36년을 함께 산 사람.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제 노래에 관심도 없는 사람. 하지만 라면을 혼자 끓여 먹으면서도 제가 늦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은 사람. 무대 보러 오라는 말을 제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저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사람을 못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뒤로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 변화를 줬어요. 밥 먹고 나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무 말이나요. 오늘 날씨가 따뜻했다. 저 드라마 새로 시작하더라. 마당의 화분에 새 잎이 돋았다. 뭐 그런 말이요. 남편이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분도 조금씩 대꾸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물도 좀 줘야겠네. 그 드라마 전에 봤던 거잖아. 그런 말이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컸어요. 노래교실은 아직도 다녀요. 박성훈 씨도 아직 나오세요.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가끔 이야기 나누는 사이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이예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가끔은요. 쉬는 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뽑으면서 봄날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면서 저는 그냥 행복해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64세도 설레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64세도 내가 누군가의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64세도 나는 아직 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 남자가 저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저를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투명인간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어디든 나가세요. 노래교실이든 뭐든요.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의 감정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흔들어 놓은 감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흔들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니까요. 흔들렸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임순옥입니다. 64. 아직 살아있습니다.